자, 이런 대목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아, 저는 정말 막 영화를 보다 박수를 칠 뻔했는데 등장인물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죠. 자기 나라 말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이것만큼 체홉의 의사소통의 부재를 잘 보여주는 효과적인 장치가 있을 수 있을까? 하마구치 류스케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 사이를. 소냐가 수어를 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정말 감탄을 했어요. 이거는 최고의 소냐다. 그럼 소냐가 수어를 하는 동안 침묵이 흐르잖아요. 이 침묵이 체홉이 연극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파우자를 극대치까지 늘린 거지. 극대치까지. 드라이브 마이 카 하루키의 단편도 충분히 체홉의 바니 아저씨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편이잖아요. 단편은 원고지 80매에서 100매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편이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 한두 줄, 장면 하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단편을 쓰면서 어떤 작가도 2번씩이나 상관없는 이야기를 반복하진 않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마이 카에 보면 분명히 체홉의 바니 아저씨라는 얘기가 2번 구체적으로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가오쿠가 미사키를 운전기사로 쓰기로 하고 나서 나오는 일입니다. 가는 길에 가오쿠는 항상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조수석에서 거기에 맞춰 대사를 읊었다. 메이지 시대 일본으로 무대를 옮겨 번안한 안톤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였다. 그는 바냐 아저씨 역을 맡았다. 대사는 전부 완벽하게 암기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날마다 따라 외울 필요가 있었다. 오랜 습관이었다. 단편에서 이렇게 5줄이 나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미 하루키는 다 얘기를 해준 거죠. 가오쿠는 안톤 체호프 바냐 아저씨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계속 대사 연습을 하는 거죠. 미사키는 운전을 하면서 듣는 거고. 자, 그거를 영화에서는 구체적인 장면으로 나왔고 단편에서는 5줄로 끝났다의 차이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40대 가오쿠하고 20대 미사키? 안톤 체호프의 아저씨의 바냐하고 소냐랑 비슷하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뒤에서 또 나오죠.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소설이 끝나갈 때 가오쿠가 얘기해요. 미사키한테.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면 자네 꽤 귀여워. 전혀 못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미사키가 그래요. 고마워요. 저도 못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좀 떨어지는 편이죠. 소냐처럼. 근데 가오쿠가 놀라요. 바니 아저씨를 읽었구나. 그러니 뭐라고 해요? 미사키가. 날마다 대사를 토막토막 순서도 뒤죽박죽인 걸 듣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졌어요. 저도 호기심이란 게 있거든요. 아, 싫다. 미치겠어. 난 왜 이렇게 떨어지는 얼굴로 태어났을까? 정말 지겨워 죽겠어. 슬픈 연극이더군요. 이게 미사키가 이해한 바니 아저씨인 거죠. 그러니까 미사키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을 만큼 소설에서는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편이니까 한 번 얘기했으면 됐죠.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우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미사키가 여러 번 들었구나. 가오쿠는 말했다. 아, 서글프다. 무슨 수가 없을까? 나는 이제 47이야. 60에 죽는다 해도 앞으로 13년이나 더 살아야 해. 너무 길어. 그 13년을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하면서 하루하루 메꿔나가지? 그 당시 사람들은 대개 60살에 죽었어. 바냐 아저씨는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르지. 이게 바냐 아저씨의 반영이죠. 가장 큰 추. 바냐와 소냐가 이렇게 우리는 계속 살아가자 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말하자면 이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하루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오쿠와 미사키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바니 아저씨가 충분히 반영이 된 거죠. 그거를 하마구치 류스케가 영화에서 충분히 살려낸 거고요. 그러면 하마구치 류스케가 저 솔직히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면서 와 하고 엄청나게 감탄을 했어요. 영화 자체가 잘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바니 아저씨를 저거보다 더 잘 해석하는 사람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마구치 류스케는 안톤 체호프의 바니 아저씨를
무라카미 하루키의 드라이브 마이 카를 얼만큼 반영하고 얼만큼 새로운 걸 만들었나 했을 때 물론 소설이 아니고 희곡이 아니고 장르를 희곡에서 소설로 하루키가 한번 바꾸고 다시 하루키의 소설을 영화로 하마구치 류스케가 한 번 더 바꾸면서 새로운 형식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더 많아요. 그런 유리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 카는 바니 아저씨의 독창적인 해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체홉의 희곡 특징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야겠어요. 체홉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아마 대부분의 그 체홉 전공자들은 동의할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의사소통을 좀 잘 안 해요. 잘 안 돼요. 극 속에서. 그러니까 연극이 대사로 극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 진행이 안 되면서 이 사건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바니 아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막이 시작하고 나서 시리브리아코프는 경치를 보고 감탄해요. 이 교수님이 아름답군, 아름다워. 정말 기가 막힌 경치구만. 근데 젤리기는 옆에서 다른 소리를 장단을 맞춰드리는 거죠. 정말 훌륭합니다, 교수님. 소냐가 아버지한테 제안을 해요. 내일은 산림사무소 쪽 숲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 그런데 바냐가 갑자기 여러분 차 드세요. 근데 시리브리아코프가 거기서 차를 안 마시고 미안하지만 서재로 차를 갖다 줄 수 있겠는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소냐가 거기도 아버지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게 되게 짧은 장면이지만 시리브리아코프는 딸한테 대답을 안 하고 사라져요. 산림사무소 쪽 숲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 거기도 아버지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런데 아무 대답이 없이 그냥 사라져요. 자기 방으로 차를 갖고 오라고 하고. 그 바냐도 아름다워. 기가 막힌 경치구만 하며 뭐라고 좀 대꾸를 해주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 차 드세요. 자기 할 말만 해요. 셀리긴이 정말 훌륭합니다, 교수님 하면 시리브리아코프도 거기에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네 사람의 주인공이 이 짧은 대사를 전부 각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냐와 아스트로프의 대화도 또 마찬가지예요. 바냐가 꿈꾸듯이 그 눈, 옐레나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도 아름다울까? 아스트로프. 뭐 들은 것 좀 없나 이반 페트로비치? 바냐. 무슨 얘기? 아스트로프.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없냔 말이야. 이렇게 아름답다고 감탄했으면 감탄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대에서 보면은 이 순간순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많은 부분이 가족끼리 대화를 할 때,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어떤 공적이지 않은 대화를 할 때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드라마처럼 상대방 얘기에 딱딱 맞춰서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체홉의 사실주의인 거죠.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거를 무대 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하나가 서로 주고받는 대사에서 서로 대꾸를 안 해주면서 생기는 의사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지?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등장인물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는 대사들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게 될 때, 이것도 연극에선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일상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대사의 한 80%는 아마 이런 대사일걸요? 자, 이렇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무대 위에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느껴지는 점이 의사소통을 우리가 잘 안 하고 있구나.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거나 내가 하지 않으려던 얘기를 하거나 상대방 말을 오해하거나 자, 이런 대목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저는 정말 막 영화를 보다 박수를 칠 뻔했는데 등장인물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죠. 자기 나라 말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그 앞에서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뭐든지요. 그러면서 각자 대사를 하면서 극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만큼 체홉의 의사소통의 부재를 잘 보여주는 효과적인 장치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좀 놀랐어요. 거기서
물론 이거는 하마구치 류스케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부조리극을 무대에 올리는 연극 연출에서 그런 방법을 쓰기는 해요. 근데 그걸 갖고 온 거죠. 하마구치 류스케가 자신의 영화 안으로 갖고 온 거죠. 극중극으로. 두 번째가 빠우사거든요. 의사소통의 부재와 빠우사라고 했잖아요. 사이 희곡이 길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 이 바니 아저씨도 이 얇은 책의 한 절반 정도? 요 정도예요. 희곡 길이가 길 수 없는 거는 3막 4막 해도 무대에 올려서 1시간 반, 2시간 반 이 정도면 연극이 끝나야 되니까 그 이상 길게 쓰지 않는다고요. 막 햄릿이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전쟁과 평화처럼 길 수 없잖아요. 사이를 얼마나 늘리냐는 거예요.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이 대화하는 그 사이에 빠우자가 있을 수 있고 주인공이 얘기하다가 빠우자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침묵하면서 잠시 빠우자가 오기도 해요. 이런 빠우자를 보통은 1분, 30초에서 한 1분 정도로 끝내는데 이걸 뭐 한 20분으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의 침묵이 연극을 보는 관객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기회를 줘요. 또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지금 저 얘기를 했지? 하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줘요. 등장인물들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면서 아주 평범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레브리아코프하고 옐레나 이 두 부부가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 바냐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옐레나가 세레브리아코프 아내인 옐레나가 어떠한 일도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유혹을 했음에도 어떠한 일도 버리지 않고 떠나버려요. 남편하고. 바냐는 정말 암담하죠. 아스트로프는 키스를 하고 옐레나하고 무슨 사랑을 더 진행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떠나버렸죠. 심지어 아스트로프가 옐레나하고 키스하는 걸 바냐는 봤어요. 아스트로프는 소냐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스트로프와 바냐가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아스트로프 잠시 사이를 두고 여기 빠우자가 있는 거예요. 말이 다리를 절뚝거리더군. 어제 페트루슈카가 물을 먹이러 데리고 갈 때 알았어. 편자를 갈아야겠군. 아스트로프. 가는 길에 대장간에 들러야겠어. 할 수 없지. 아프리카 지도 쪽으로 다가가더니 들여다본다. 그 방 한쪽에 아프리카 지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는 찌는 듯이 덥겠지? 바냐. 그래, 그럴 테지. 그때 마리나가 유모예요. 보드카 잔과 빵 조각을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온다. 드세요. 아스트로프가 보드카를 마신다. 건강하시길 빌어요. 공손하게 절한다. 빵도 좀 드세요. 아스트로프. 아니 빵은 됐어요. 그럼 잘 있어요. 마리나에게. 나올 필요 없어요. 유모. 아스트로프가 퇴장하고 소냐가 배웅하러 양초를 들고 그의 뒤를 따른다. 마리나는 소파에 앉는다. 이때 바냐는 뭐래요? 씁니다. 2월 2일 버터 20파운드. 2월 16일 다시 버터 20파운드. 메밀가루. 사이. 마차 방울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이 대목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일상의 단면이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각 등장인물들이 자기는 어떤 심정인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말이 다리를 절뚝거려. 아프리칸 덥겠지? 빵은 됐어요. 그리고 바냐는 앉아서 장부 정리를 시작하죠. 이렇게 극이 진행될 때 관객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프리카가 덥겠구나. 버터가 20파운드거나 이런 걸 느끼지 않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 이 장면에서 말로 보여주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그 마음을 느끼는 거죠. 이게 체홉의 희곡이거든요. 이게 20세기 연극, 21세기 연극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체홉이 보여준 연극의 혁신이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관객들이 느끼도록 하는 것. 근데 이거를 하마구치 류스케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 사이를, 빠우자를. 소냐가 수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감탄을 했어요. 이거는 최고의 소냐다. 소냐가 수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냐가 수어를 하는 동안 침묵이 흐르잖아요. 이 침묵이 체홉이 연극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빠우자를 극대치까지 늘린 거지. 극대치까지. 여주인공의 대사를 침묵으로 나오게 하는 거. 의사소통의 부재를 침묵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소냐가 수어를 하면서 표현하는 이 가장 마지막,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아주 대표적인 소냐의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긴 대사를 소냐가 말로 하는 것과 수어로 하는 거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될 거예요.
바냐가 소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해요. 얘야, 난 너무나 괴로워. 내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넌 모를 게다. 소냐가 얘기하죠. 이게 영화에서는 수어를 했어요. 여주인공이. 하지만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그리고 빠우자. 삼촌, 우린 살아야 해요. 길고도 긴 낮과 밤을 끝까지 살아가요. 운명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시련을 꼭 참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기로 해요. 앞으로도 늙어서도. 그러다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우리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무덤 넘어 저 세상으로 가서 말하기로 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울었고 슬퍼했는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테죠. 아, 그날이 오면 사랑하는 삼촌, 우리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겪었던 우리의 슬픔을 돌아보며 따스한 미소를 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린 쉴 수 있을 거예요. 난 믿어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바냐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냐의 두 손에 얹고 지친 목소리로 소냐가 계속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린 쉴 수 있어요. 찔레기니 나지막하게 기타를 연주합니다.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거예요. 천사들의 날개짓 소리를 들으며 보석처럼 반짝이는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모든 악과 고통은 온 세상을 감싸는 위대한 자비의 빗속으로 가라앉게 될 거예요. 그날은 평화롭고 순수하고 따스할 거예요. 난 믿어요. 굳게 믿어요. 눈물을 닦는다. 불쌍한 바냐 삼촌, 울고 계시는군요. 흐느낀다. 삼촌은 평생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오셨죠. 하지만 기다려요. 바냐 삼촌,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쉴 수 있을 거예요. 껴안는다. 쉴 수 있어요.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가 들린다. 젤레긴이 기타를 연주한다. 마리아는 소책자 여백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 마리나는 양말을 뜨고 있다. 쉴 수 있어요. 이러고 연극이 끝나요. 근데 이 긴긴 소냐의 대사를 전부 수어로 듣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와,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 대목을 보면서. 이 연극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소냐가 이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는 맨날 책에다 뭐 적었는데 역시 적고 있어요. 마리나는 양말을 뜨거나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 뜨고 있어요. 젤레기는 기타를 연주했었는데 역시 연주하고 있어요. 이 극이 1, 2, 3, 4막이 진행돼도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시리브리아코프하고 옐레나가 오기 전에 본인들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하면서 연극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연극 1, 2, 3, 4막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면서 야, 멋지게 해석했구나 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극중극이었죠. 이 바냐 아저씨를 어떻게 연출하냐 해서 드라이브 마이 카의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흐르나를 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전 이걸 역할 바꾸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역할 바꾸기는 연극의 전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왕이 거지 역을 하고 거지가 왕의 역을 하고 남자가 여자 역을 하고 여자가 남자 역을 하고 광대극에서부터 이게 웃음의 효과를 주기도 하고 현실을 전복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 바꾸기가 나오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 영화 전체에서 이 역할 바꾸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후쿠가 부인을 사랑했던 젊은 남자 배우가 있잖아요. 이 남자 배우는 자기가 당연히 바냐 아저씨는 가후쿠가 할 거고 자기는 좀 다른 역을 할 줄 알고 지원을 했는데 바냐 아저씨 역을 이 젊은 남자에게 주죠. 이 남자 배우가 가후쿠에게 묻잖아요. 왜 바냐 아저씨를 직접 안 하고 절 보고 하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가후쿠가 체홉의 대본은 늘 내 마음속 깊은 진실을 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지금의 나로선 너무 힘들다. 부인이 죽었죠, 몇 년 전에. 가오쿠는 짐작하고 있어요. 이 젊은 남자 배우가 부인의 애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짐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오쿠가 자기의 남자아이에게 도전을 하라고 이제 바냐 아저씨 역을 줘요. 남자 배우는 굉장히 이 바냐 아저씨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워하다가 어느 순간 틀을 깨면서 본인이 바냐 아저씨를 제대로 연기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누군가를 폭행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에 끌려가요. 그러면 바니 아저씨 역을 다시 가오쿠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역할 바꾸기가 이 남자 배우는 가오쿠가 했던 바니 아저씨 역할을 하면서 가오쿠가 원래는 예전 다른 연극에서 바니 아저씨 역할을 했었으니까 가오쿠의 역할을 연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오쿠는 이 남자 배우가 잡혀가고 나서 이 남자 배우가 했던 바니 아저씨 역을 하면서 이 남자 배우의 역을 하게 되는 거죠. 역할 바꾸기가 일어나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서. 미사키 역시 엄마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미사키를 한 번씩 폭행하고 이러는데 엄마가 사치라고 어린 아이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미사키를 때리고 나면 정신불안 장애의 일종일 텐데 그러면서 미사키가 그 순간 엄마가 사치가 되면은 미사키가 엄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미사키가 이 아이와 친구가 돼서 놀아주고 보살펴주면서 엄마가 아니라 사치와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역할 바꾸기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처지가 한 번씩 되어보는 거죠. 역할 바꾸기가 끝나면 그 역할 바꾸기를 하기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최후배 연극에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의사소통의 부재를 확인하고 이 현실을 견뎌야 된다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는 서로의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처지로 확장되어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미사키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냐와 바냐는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고 고향에서 서쪽으로 와서 히로시마까지 온 것처럼 히로시마에서 다시 서쪽으로 와서 한국으로 오는 걸로 끝나잖아요. 영화가. 그러니까 소냐인 미사키는 과감하게 이동을 하는 거죠. 계속.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상대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는 그러니까 소냐와 바냐가 서로 위로하면서 거기에 멈췄다면 미사키와 가오쿠는 서로 위로하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저는 놀라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후배 연극을 왜 혁신이라고 하냐 했을 때 아까 무대 위에서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연극을 보기 전과 보고 나서의 관객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은 처음과 똑같은 생활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게 하루키의 드라이브 마이카에 나오더라고요. 단편에서. 미묘하게 달라져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영화에서도 또 나오잖아요. 오토 부인하고 가오쿠하고 정말 다른 드라마와 연극이지만 TV 드라마와 연극이지만 그 남자 배우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디테일한 걸 표현하려고 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표현해낸 드라마가 최후배 희곡이라면 그거를 현대로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연극을 시작하기 전과 연극이 끝나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영화 전체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미묘한 변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술론으로 확장해서 본다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을 왜 읽는가 했을 때 도덕적으로 감화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분개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루키의 단편과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에서 얘기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표현하고 그걸 느꼈을 때 미묘하게 바뀌어져 있는 것. 전으로는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것. 어느 지점에서 내가 조금 변해 있는 것. 위치가. 이것이 예술을 감상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보여줬던 놀라운 19세기 작가. 19세기에는 예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최후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니 아저씨라는 연극에서 아무런 사건과 커다란 굵직한 변화가 없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플롯도 없다고 할 만큼 각 막마다 어수선한 일들이 막 일어나지만 총은 쐈는데 사람은 안 죽고 그걸 시작하기 전과 끝나고 나서는 분명히 달라져 있는 거죠. 어쩌면 제가 희곡에서는 크게 달라져 있지 않았다고 하지만 않는다고 하지만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도 만약 연극을 우리가 감상했을 때 소냐와 바냐는 옐레나와 스리브리아코프가 와서 난리를 친 그 사건들이 있기 전과는 또 다른 마음으로 일을 하자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역할 바꾸기 하고 시작과 마무리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미묘하게 바뀌어져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쩌면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하마구치 류스케가 전체적으로 체호프를 더 보강해서 보여줬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이제 사족을 덧붙이자면